안녕하세요. 고철가 대표원장 김건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라미네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짧고 굵게 다루어 볼까 합니다. 자, 먼저 우리 라미네이트가 뭔지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학교를 나오고 전문의 과정을 거치면서 라미네이트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모르셨을 것 같은데요. 원래는 영어권이나 유럽권에서는 포세린 비니어라는 표현을 학문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일본권이나 우리나라에서 라미네이트라는 치료를 도입을 하면서 이제 라미네이트가 어감상 또는 대중적으로 좀 더 편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홍보 자체도 라미네이트라는 용어로 좀 굳어진 겁니다. 하지만 사실 포셀린 비니어나 라미네이트나 그 개념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라미네이트라는 용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신다 해서 뭐 더 나쁘거나 좋지 않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니까요. 기초적인 상식 하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미네이트 하면 요즘 광고 많이 나오는 게 무삭제 라미네이트에 대한 광고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텐데요. 무삭제 라미네이트는 뭐고 삭제하는 라미네이트는 뭔지 정말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단어만 딱 들었을 때는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당연히 좋은 거 아니야? 난 내 치아를 삭제하기 싫어. 내 치아를 손상시키지 않고 라미네이트를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드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정말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삭제 라미네이트는 존재하지만 모든 케이스에서 다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인터넷 사이트나 어떤 홍보 영상을 볼 때 무삭제 라미네이트에 대한 홍보를 보실 거예요. 하지만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적용이 될 수 있는 케이스는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아 크기 자체가 원래 좀 너무 작았거나 치아가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는, 우리가 쉽게 일반적인 표현으로 옥니라고 하죠. 그런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치아를 삭제하지 않고도 라미네이트라는 걸 이렇게 붙여서 치아를 고르고 예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치아가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삐뚤빼뚤하거나 높낮이가 다른 치아를 라미네이트로 이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사실 어쩔 수 없이 삭제가 동반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왜 우리가 삭제를 해야 되는지를 꼭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라미네이트라는 포세린 비니어라는 치료를 하는 그 목적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 치아 자체가 너무 작아서 어떤 심리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치아적인 치료 자체에서도 라미네이트를 하는 게 필요한 경우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눈으로 보이는 것, 아름다운 것, 예뻐지는 것 때문에 라미네이트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내가 삐뚤빼뚤해져 있는 치아를 고르게 펴기 위해서는 그거에 맞는 배열과 치아 형태를 잡아줘야 되고요. 그러면 튀어나온 데는 넣어주어야 할 것이고 들어가 있는 곳은 나오게 해줘야 될 텐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튀어나온 것을 삭제하지 않고 라미네이트를 위에 붙인다 라고 했을 때 과연 튀어나온 것을 안쪽으로 들어가게 표현할 수 있을지 물리적으로 누가 생각해도 불가능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삭제 라미네이트라고 광고를 하지만 그 안에 숨은 의미는 무삭제 라미네이트의 케이스에서는 무삭제를, 그리고 삭제가 필요한 케이스에서는 최소한의 삭제로 라미네이트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요즘 정말 다양한 라미네이트의 종류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치과의사가 기공사 선생님과 함께 만드는 라미네이트는 어느 정도 종류가 결정이 돼 있어요. 우선 대표적으로 리튬 디실리케이트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하는 이맥스라는 재료를 사용합니다. 이맥스라는 재료는 어떤 기계로 깎아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왁스라는 재료로 모양을 만든 다음에 왁스를 녹이고 빈 공간에 그 재료를 쏘는 프레스하는 방식으로 만들기도 해요. 그런 방식이 하나가 있고 또는 펠드스파라는 용어가 있는데 장석계 포세린,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도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재료를 사용하는 미리 정해진 블럭, 레고처럼 생긴 블럭이 있어요. 그런 블럭을 정밀한 기계를 통해서 깎아서 만드는 밀링 장비, 밀링을 통해서 라미네이트를 만드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포세린, 펠드스파라는 그 파우더 가루를 한 땀 한 땀 올려서 자연스러운 치아의 형태와 색조, 투명감 등을 모두 재현할 수 있는 그런 빌드업하는 포세린 빌드업으로 라미네이트를 만드는 방식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라미네이트가 더 우수하냐, 나쁘냐를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제일 자연 치아와 유사하고 자연스러운 이쁜 라미네이트를 만들 때는 포세린을 직접 빌드업하는 그런 라미네이트가 제일 좀 아름답게 표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라미네이트 하면 여러분들께서 부작용을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대표적인 부작용이 뭐니 해도 탈락이 될 수 있겠죠. 라미네이트가 탈락하는 건 사실 의외로 흔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에서 라미네이트를 다시 하고 싶어요 또는 망가져서 재제작이 필요합니다 라는 경우는
탈락하는 경우보다 변색이 되거나 아니면 끝부분이 깨져나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라미네이트가 치아에 포세린을 접착하는 방식이라면 쉽게 떨어지지 않을까는, 요즘에 접착하는 방식도 너무 좋아지고 그 기술도 좋아졌기 때문에 그 탈락 자체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내가 이갈이 같은 나쁜 습관이 있는지 아니면 치아에 물리는 귀합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라미네이트가 쉽게 깨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라미네이트를 접착할 때 치과 의사가 얼마나 심도 있게 접착을 하는지, 그리고 접착하고 나서 환자분들도 카레나 커피 같은 착색이 많이 되는 음식을 피하고 관리를 잘 해주시는지에 따라서 라미네이트의 테두리 부분이 변색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또 달라지게 되거든요. 변색과 깨짐, 그 위주의 부작용들만 좀 조심을 하시면 탈락에 대한 부작용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라미네이트가 결국엔 치아 삭제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최소한도로 삭제를 하는 게 당연히 의학적으로나 환자분들께 맞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그걸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환자분들께서 내원하시자마자 마취하고 치아를 삭제를 해버리는 게 아니라 미리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도 찍고 엑스레이도 촬영하고, 그리고 예상되는 모형을 저희가 왁스를 통해서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모양을 통해서 이런 모양이 될 거라는 걸 환자분들께 설명드리고 예측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치아의 삭제량을 정해서 최소한도로 필요한 부분만 삭제하는 것이 결국에는 부작용을 줄이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라미네이트와 이런 심리보철 부분에 상당한 관심이 있는데요. 단순하게 시간에 쫓기는 또는 금전적인 부분에 쫓기는 그런 치료를 바라기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환자분들이 내원하셨을 때 자세하게 사진을 찍고 진단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걸 토대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라미네이트를 하는 걸 목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미네이트를 이제 치료한 이후에 관리하는 방법은 저희가 나중에 또 특집편으로 따로 준비를 할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결국 일반적인 치과 치료를 받은 이후의 관리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라미네이트도 결국에는 내 치아의 표면에 라미네이트라는 포세린 비니어를 접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경계 부분 상당히 잘 관리해 주셔야 되고요. 아까 부작용 중에 하나 말씀드렸던 게 변색이죠. 변색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내 분홍색 예쁜 잇몸과 라미네이트 치아 사이의 그 경계를 잘 칫솔질을 하셔서 그 사이에 혹시 착색이 되지 않도록 또는 충치가 진행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미네이트를 잘하는 병원을 어떻게 고를 수 있느냐? 이거 너무 민감한 주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단에 치과 의사와 치과 직원분들께서 얼마나 힘을 쏟느냐, 그리고 환자분들께 얼마나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느냐가 사실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가 충분히 내가 라미네이트 치료를 했을 때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디를 어떻게 건드리고 어디를 어떻게 보존하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과정을 알고 있다면 치료 자체도 잘못될 가능성이 상당히 적어집니다. 그래서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이 당연히 가격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이 치과에서는 라미네이트를 위해서 어떤 과정을 가지고 어떤 프로토콜로 치료를 진행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대부분 모든 치과에서 홈페이지나 블로그로 각자 원장님들만의 치료와 절차를 잘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잘 따져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좀 짧고 굵게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좀 다뤄보았는데요.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들 또는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철과 대표원장 김건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